모터라이징 전동 현무현미경의 스테이지에 오토포커스 모듈, 그 다음에 챔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포카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컴포카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논문을 내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개가 TC를 보시거나 아니면 셀을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TC와 셀을 어떻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현미경들도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에 대해서 아주 기본 지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구성에 따라서 렌즈의 레졸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쓰시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3시부터 실습 204호에서 저희 다른 직원이 2시간 정도 하드웨어 설명하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컴포카는 써보셨지만 니콘 브랜드는 잘 안 쓰셨을 겁니다. 안 쓰셨을지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컴포카의 원리가 피노를 이용해가지고 레이저로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난 다음에 디텍터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옵티컬 섹션을 해가지고 3D 구성을 만드시고, 아니면 X, Y, T를 가지고 타임랩스 찍으시는 거거든요. 브랜드마다 아이콘이 모양이 좀 틀리고 다른 위치가 돼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드웨어 구성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현미경, 왜 디지털 이미징을 하느냐, 그 다음에 현미경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 방법, 형광미경을 많이 쓰시는데 형광미경의 원리가 뭔지, 형광미경을 갖고 계시는데 왜 내 형광미경은 샀을 때보다 잘 안 나오는지 모르세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TC와 라이트셀 이미징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은 이렇시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많다고 하시니까 내일 오후까지 해서 3개조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공되는 원래 여기 제가 OBS에서 저 PT를 녹화를 해서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 노트북이 지금 안 돼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PT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델은 C2에 TI2E라는 도립 현무현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런 타임랩스를 이용해서 보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XYZ로 3D G스택을 하고 난 다음에 칼라를 3컬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렌더링 하시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진행할 저는 옵틱 솔루션에서 온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와줄 니콘 코리아에서 온 박진우 씨가 제가 이틀 동안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3차원적인 또는 4차원적인 또는 5차원, 6차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립 현미경이 들어와 있고요. 전동 도립 현미경에 디텍터와 레이저 모듈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게. 이제 시작을 재밌게 시작을 하려고 사람의 눈입니다. 뇌가 있고요. 사람의 눈 자체가 완벽한 이미징 시스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본 것만,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죠. 본 것만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눈은 이런 왜곡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인텐시티가 같은데 배경에 따라서 마치 여기가 어두워 보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해 보이는데 다른 배경에 의해서 바뀌어 보입니다. 이 공과 이 공은 같은 사이즈인데 배경에 의해서 틀리게 보입니다. 이 원과 이 원은 같은 사이즈인데 다른 주위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나 보입니다. A와 B는 인텐시티가 같은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에 의해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현미경에서도 이런 왜곡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봤던 이런 왜곡을 더 정량화하고자 해서 이런 디지털 이미징이 시작됐습니다. CCD 카메라 또는 컴포칼이 포인트에서 나오는 인텐시티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내서 연구자분들이 하시는 실험에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이미징의 스타트고요. 그 다음에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 또한 디지털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현미경 회사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유저 분들도 현미경을 갖고 있는데 뭐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브라이트필드, 명시현미경이 있습니다. 또는 암시현미경, 그건 별도의
암시아 현미경 같은 경우는 별도의 콘덴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상차, 그 다음에 컴포카에 들어가는 미분 간섭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시는 형광 현미경이 있고, 그 다음에 공초점 현미경,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슈퍼레저션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 근데 오늘은 미분 간섭, 형광, 공초점 현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위에 올라가서 실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현미경에 형태학적 분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라이트, 빛이 정립 현미경에서 빛이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는 대물 렌즈가 스테이지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로 마이크로스코프는 업라이트와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는 사람의 눈에서 빛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스티로 마이크로스코프는 처음부터 두 갈래로 올라옵니다. 하기 때문에 고배율이 안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샘플을 놓고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분류가 있고, 여기에 최근에 많이 쓰는 분자 특이성을 볼 수 있는 형광의 다이를 붙여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업라이트, 인버티드, 그 다음에 유상차 현미경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왜안 되지? 저희가 이번에 장착되어 있는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는요, 콘덴서가 위에 있고 재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물 렌즈가 밑에 있습니다. 업라이트 현미경하고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랑 해상도가 차이가 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슬라이드를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업라이트에 쓰이는 고해상도의 렌즈는 굴절 개수를 공기 또는 물, 커버슬립 0.17, 샘플,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글라스라는 굴절 개수를 가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근데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는 단지 밑에 대물 렌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라이트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인버티드 장점은 뭐냐? 콘덴서와 재물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DC나 셀 컬처 장비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매니플레이터 장치를 붙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것들은 인버티드 전동 형광 현미경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미경에는 3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율이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입니다. 배율은 가장 많이 쓰시는 대물 렌즈의 숫자가 있습니다. 60배, 100배. 이런 대물 렌즈의 배율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이게 어네스트 아베 박사가 만든 공식인데, D는 람다분의 ENA라고 해가지고 빛의 파장의 반 정도의 해상력을 갖습니다. 해상력의 저기는 아주 근접한 두 점이 보이는 최소의 거리입니다. 대물 렌즈에는 반드시 이런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해상력을 나타내는 렌즈의 해상력 파워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고해상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을수록 해상력은 떨어지지만 워킹 디스가 길어져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여기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10배 같은 경우에 NA가 0.3에 워킹디스 16, 그 다음에 20배 같은 경우에는 0.75에 1mm, 그 다음에 40배는 1.15에 워킹디스가 0.6입니다. 여기 W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워터 이노저입니다. 렌즈에 따라서 디핑하는 것도 있고요. 에어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베 박사의 공식에 사인 알파가 90도일 때 1이거든요. 그래서 이머전을 하게 되면 1이 넘습니다. 1이 넘는 그 렌즈들은 반드시 이머전을 해야 됩니다. 물이나 오일, 최근에 그리세롤 뭐 이런 것들로. 그럴 경우에는 해상력이 높은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고해상도의 렌즈들은 현미경 회사에서 공기의 굴절률, 그 다음에 0.17의 글라스의 굴절률을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약 맞지 않으면 같은 이미지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릿한 이미지가 보이고요. 0.17을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또렷한 이미지가 보입니다. 갖고 계신 샘플이 0.27 커버 글라스라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잘 선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입니다. 사람의 눈은 빛의 강도나 빛의 파장의 차, 색깔의 차이를 분명하는데 그게 없는 것들, 저희 살아있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미경 회사에서는 콘트라스트를 임의로 줍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위상차,
링을 걸어서 빛이 4분의 1 람다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투명한 것들이 입체감 있게 보이고요. 미분 간섭은 빛의 속도랑 폭, 그 다음에 빛의 방향을 컨트롤해줍니다. 그래서 콤포칼에는 미분 간섭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폴라라이저, 어널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 투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DRC 프리즘이나 어널라이저가 없으면 이게 거의 이런 몰폴러지 형태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어널라이저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학적인 분석을 보았을 때 반드시 DRC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셀에 이제 핵이 보이고 나머지 미토콘드리아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형광입니다. 형광이라는 분자 특이성 때문에 가장 많이 최근에 형광미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콤포칼도 형광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에미셔되는 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현미경을 많이 쓰시는데 형광미경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린, 레드, 블루로 스테인을 하시죠. 형광의 원리는 빛을 익사이테이션 시켜줍니다. 그러면 안정되어 있던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흥분해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려올 때 나오는 빛을 올라가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빛을 에미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형광미경에는 익사이테이션 필터와 에미션 필터가 있습니다. 컴포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필터가 오래되면요 에너지에서 발색이 됩니다. 이 필터를 찍거든요. 근데 발색이 되면 처음에 샀을 때만큼의 콘트라스트가 안 나와요. 만약에 갖고 계신 현미경이 처음보다는 이게 잘 안 보인다, 아니면 색깔이 그린이 뒤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필터는 소모품입니다. 이걸 교체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았다가 흥분했다가 다시 에너지를 이제 버릴 때 저희가 이 에미션 되는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광 다이에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가 있고요. 에미션 웨이브랭스가 있습니다. 현미경에도 형광 필터에 익사이테이션 피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미션 되는 피크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미경에서는 익사이테이션 그 밴드 폭이 뭐 50나노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피크점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맞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잘 안 보인다, YFP로 염색을 했는데 나는 이 시그널들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그 필터나 그 다이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컴포칼 또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내 다이와 내가 보고 있는 그 익사이테이션 되는 레이저의 파장하고 틀려서 안 보이는구나 하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터 두 개가 있고 여러 빛 나오는 것 중에 셀렉트 해가지고 한 빛만 샘플을 자극을 주고 자극이 돼서 나온 빛을 에미션 필터가 저희 눈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걸러줘서 저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던 거를 콤포칼은 PMT라는 포톤 멀티플라이 튜브라는 포톤이 들어가면 전기를 걸어서 포톤 한 개를 20개, 30개로 증폭을 해주는 겁니다. 콤포칼이 논문에 가장 많이 쓰신 리뷰어들이 얘기하시는 게 콤포칼로 찍었다라고 하는 거면 시그널이 약하지만 얘를 강조해줬구나 라고 인식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도 서울에 뭐 이대나 뭐 이런 곳에서 리뷰어들이 논문 할 때 콤포칼로 찍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콤포칼에 있는 기능이 똑같이 다핀 항상 스캔이 잘 됩니다. 하지만 그린과 레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뚜렷하게 몰폴러지를 보기 위해서 타임랩스로 보기 위해서 하실 경우에는 이걸 PMT를 가지고 약하지만 이걸 강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면 좀 더 3차원적으로 또는 4차원적으로 공간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무비 파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이유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필터입니다. 형광미경 컴포칼 똑같이 에미션 필터가 있고 다이크롬 미러가 있고 그다음에 엑사이테이션 필터가 있고 다이크롬 미러가 있고 그다음에 에미션 필터가 있습니다. 요러한 그 그래프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읽는 법을 아시면은 자유롭게 형광미경에 내가 보고 있는 파장을 내가 어디를 보고 있구나, 어디를 내 샘플이 익사이테이션 되고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의 원리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저희가 실습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기존에 있던 형광 램프가 아닌 레이저를 씁니다. 레이저는 단파장, 한 파장을 쓰기 때문에 다른 빛에 간섭이 없습니다. 간섭이 없이 그 파장만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미러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요. 샘플을 렌즈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형광에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디텍터, 눈 대신 카메라 대신 PMT라는 것들이 포터를 잡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컴포칼 플랜 여기에 피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포커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피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포커스만 맞은 부분을 Z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X, Y, Z에 대한 포커스가 맞은 그런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컴퓨터 장치가 있기 때문에 타임을 걸면은 X, Y, Z 타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을 바꿔가서 하시게 되면은 X, Y, Z 타임의 웨이브레이스 다피를 먼저 찍어라, GFP를 먼저 찍어라, 그 다음에 레드를 먼저 찍어라. 그럼 남자가 되죠. 그 다음에 오토라이징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멀티웨이에서 X, Y, Z 타임에 너는 첫 번째를 찍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찍고 그럼 X, Y, Z 타임 포지션에서 6D 마이크로스코프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빠른가요? 그래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는 CCD는 처음부터 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컴포칼은 두 개의 갈바노가 있어서 X, Y의 CCD 칩을 그때그때 만들어 주십니다. 보통 512로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는 1K. 그때그때 CCD 칩을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다 맞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형광 미경 같은 경우에는 피놀이 없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은 이미지의 면도 올라오지만 포커스가 맞지 않은 면의 이미지도 올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지 않은 이런 블렁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는 피놀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만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Z로 자른 다음에 이걸 합치면은 포커스가 맞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저희가 3차원적으로 돌려서 보신다든가 잘라서 보신다든가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든가 보시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매저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볼륨적인 매저. 그 다음에 이런 3차원적인 이미지에 시간을 걸어서 4차원 공간 안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매저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의 많은 응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컴포칼 형광 현미경하고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형광 현미경은 이 정도의 볼륨은 없고요. 그 다음에 컴포칼은 실제로는 아주 얇은 포컬 플레인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Z축에 의해서 여기를 한 번 찍고 두 번째는 여기를 찍고 세 번째를 찍어라 하게 되면은 셀에 대해서 마치 MRI 단층처럼 이렇게 해서 Z 스택에 대한 3D 이미지가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G 스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이 셀과 이 셀이 2D 상태에서는 거의 같은 곳에 존재하겠죠. 3차원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응용이 된 게 G 스택으로 여러 장을 찍습니다. 또는 여기에 시간을 걸어서 찍습니다. 또는 멀티 채널, 한 색깔이 아니라 두 색깔 또는 세 색깔 멀티 채널 가지고 타임랩스 찍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슬라이드 챔버를 가지고 셀을 놓은 상태에서 보통 35mm DC에서 한 번에 셀을 하실 때보다 멀티웰에서 여러 셀에다가 여러 양물을 틀리게 하신 상태에 인터벌을 줘서 찍으시면 한 번 실험하실 결과보다 8배의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쓸 수 있다. 여기에서는 또 셀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온도, 습도, pH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뒤에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교육을 받고 나신 다음에 그 장치랑 이용해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는 뭐 2D, 3D, 4D, 5D, 6D 이런 식의 여러 가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셀 티슈에 대한 이미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TMT는 이 정도의 퀀텀 에피션시 디텍터의 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거는 갈리움 아세나이드 디텍터라고 해서 기존 거보다 한 1.5배 정도 향상된 디텍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TMT는 이 정도의 시그널이 나올 때 가십은 좀 더 백그라운드는 없고 시그널들은 더 밝은 그런 디텍터가 올 수가 있고요. 이 디텍터가 지금 공고는 한 개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2개씩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DUVB라고 해서 형광은 산처럼 나피, GFP 또는 레드가 산처럼 밑둥어리 부분이 겹칩니다. 이런 것들을 크로스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그린과 레드 가지고 폴라라이제이션 분석을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필터를 어디까지 잘라주시냐에 따라서 이게 크로스톡인지 아니면 폴라라이제이션 분석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세팅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4개의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디텍터는 하나지만 시퀀셜로 뭐 블루, 그린, 레드, 파레드 그래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시퀀셜로 따로따로 얻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라이징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지 이미지를 한 평면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4x4, 5x5 전체 이미지를 찍고 난 다음에 고배율에서 일정 부분만 더 확대해서 찍어보시면 자세한 전체 몰폴러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다라고 하시면 ROI를 그셔가지고 다시 찍으시면 더 레졸루션이 좋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모터라이징 전동 스테이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우스 엠브리오를 저희가 발사학적으로 찍어낸 스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에 이건 신경, 이런 다발들을 저희가 3컬러로 찍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이미지를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3D 이미지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각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투칼라 이런 유런셀을 가지고 GP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 요거는 여기는 솔직히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에 투명화 기술이라는 것들이 이슈가 돼서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를 얼마의 두께로 보세요 라고 하시면 저희는 20마이크로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십니다 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투명화 시키고 스테인만 할 수 있으면 안이 빛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시에라가스는 투명해서 아주 두꺼워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기관들은 안에 지방이 있습니다. 지질. 이 지방을 잘 녹여서 빼고 난 다음에 다른 걸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꺼운 10배 그리세롤 렌즈 같은 경우는 얘네가 0.5고 워킹 도스가 5mm입니다. 그래서 1mm, 2mm에 대한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시 그렇게 보시는 일을 원하시는 샘플을 갖고 계신 랩이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별게 아니고요. 마이크로톤으로 얇게 자를 때 많은 정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좀 더 샘플을 덜 자르고 두꺼운 상태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장치가 이런 장치고요. 투명화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형광 다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형광 다이를 넣고 난 다음에 밀어줍니다. 얘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안에 들어가 스테인 됩니다. 저희는 이걸 실질적으로
형광 다이에다가 장착을 했을 때 이런 편원만 되는 게 아니라 전기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안에 부분까지, 그것도 기존의 패시브 방식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한 3시간 정도 만에 염색이 안에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미지들을, 이건 마우스 브레인을 저희가 투명화 시키고 난 다음에, 투명화된 다음에 빛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징화 해봤습니다. 그래서 컴포컬러 찍었고요. YFP 가지고 마우스 브레인을 1mm로 해서 저희가 리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재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컴포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렌즈랑 이런 장치만 있으시면 좀 더 두꺼운 어떤 결과를, 연구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예요. 또 마우스 브레인인데 YFP 2컬러로 염색을 했고요. 이건 2시간 정도 저희가 스테인하고 난 다음에 1.5mm 정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피, 여러 가지 멀티플 컬러 스테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mm 이 브레인 티슈를 가지고 저희가 스테인하고 난 다음에 이마리스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해서 재구축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타일 이미지 5x5를 한 다음에 10배를 가지고 한 부분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배를 가지고 찍어서 G스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배를 가지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혈관하고 여러 시그널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투명화를 한 것만 됐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 거는 150마이크로 정도의 투명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장치에 넣은 다음에 강제적으로 그걸 넣었더니 한 150마이크로 정도까지는 컴포칼에서 G스택을 해서 이미지가 보이는 것들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샘플들이 항상 얇게 잘라서 스테인하고 난 다음에 컴포칼에서 보셨다면 지금은 이런 새로운 메소드를 이용하시고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시면 컴포칼 기능은 원래 G스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두꺼운 샘플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컴포칼을 가지고 했던 티슈에 대한 얘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PFS, 퍼펙트 포커스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미경 자체를 가지고 이런 포커스를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나갑니다.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 매티리얼이 그 샘플하고 틀어지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컴펜세이션 해가지고 하게 되면 계속 포커스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원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PFS라는 버튼이 있고 이걸 누르시고 샘플의 포커스 이미지를 맞추시고 난 다음에 맞춰주시면 얘는 별도의 빛이 가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계속 그 위치를 잡아줍니다. DC의 바닥에서 반사되어오는 빛을 가지고 저희가 포커스를 계속 유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찍은 이미지들이 있고요. 이런 PF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용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장치는 챔버입니다. 셀을 아주 짧게 찍으시는 거는 뭐 DC에다 넣고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오버라이트 하시겠다든가 몇 시간 하실 때 온도, 습도, CO2를 맞춰주시면 셀이 아주 건강한 상태로 계속 잘 자라고 있겠죠. 그 장치가 현미경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서 이 세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은 보시는 바와 같이 35mm, 50mm, 60mm DC의 보통이 0.17의 글라스로 된 DC 위에다가 셀을 키워주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넝크, 챔버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바닥이 0.17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배율에서 컴포칼을 많이 보시거든요. 고배율의 굴절률을, 해상도를 0.17의 글라스의 굴절률을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도 맞춰주고 여러 가지 휴미디티, CO2를 맞춰주신 상태에서 고배율 상태에서 아까 같이 40배 이머전 렌즈 또는 오일 렌즈를 가지고 장시간 XY 타임 또는 포지션 가지고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미지, 저희가 지금 위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해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챔버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슬라이드 챔버, 여러 가지 DC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컨트롤러에 온도,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여기 이제 권장 사항이 35mm DC 쓰실 거냐, 웰플레이트를 쓰실 거냐에 따라서 레커멘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를 여기 누르시면은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셔가지고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도 잠깐 보실 겁니다. 인버티드 마이크로스코프의 모터링 스테이지에 이런 챔버 시스템이 스테이지 위에 이렇게 장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미지들이 이런 멀티웰 같은 상태에서 이런 DRC 이미지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챔버 시스템에서 36시간 동안, 3일 동안 저희가 찍었습니다. 암세포랑 암세포에다가 골수세포를 넣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암세포, 이런 레드가 확산되지 않는 것들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형광 레드 컬러랑 DIC랑 같이 보시면 이것도 더 고배율이죠. 60배 렌즈를 썼고요. 그 다음에 DIC 이미지랑 레드로 형광에 의해서 22.9시간 암세포를 가지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세포가 분열이 정상적으로 되면서 다시 형광을 띄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때 포커스를 계속 맞춰주시게 돼요. 그리고 온도랑 휴미디티, 그다음에 CO2를 계속 맞춰줘야지 셀이 다른 요인이 아닌 실제적인 어떤 약물친다든가 했을 때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영상 파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이런 타임랩스 기능을 가지고 레드, 그린, DIC와 형광 이미지, 그 다음에 형광 그린과 레드 이미지와 DIC 이미지를 같이 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투칼라를 가지고 그린은 튜블린이고요, 레드는 나노파티클입니다. 나노파티클들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변한다든가,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변한다든가, 나노파티클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런 타임랩스의 동영상 이미지를 디텍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아쉬운 점 부분은 2칼라, 3칼라 했을 때 얘는 디텍터가 형광 디텍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퀀셜로 얘를 한번 찍고 얘를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타임에 어떤 아주 빠른 타임랩스를 할 때 현기경 자체에 빛이 변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건 제약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한 칼라를 보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하시는 게 칼슘 이미지. 에리어를 작게 해서 더 빠른 상태에서 세포 내에 어떤 칼슘의 변화라든가 이런 인텐시티가 변하는 것들을 찍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ROI를 해서 메저먼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형광 부분에 일정한 빛을 세게 준 다음에 블리칭을 줍니다. 그래서 블리칭을 준 다음에 다시 프로세스 리커버 애프터 포토 블리칭. 블리칭을 줘서 이미지로 데미지를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형광이 리커버가 돼요. 이런 시간 동안. 그래서 이런 DNA 이라디에이션이라든가 시간이 좀 지체돼서 아주 빨리 넘어왔습니다. 그 밖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AI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건 디노이징 AI 하나가 장착이 되고요. 현미경도 최근에는 기계를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좋아지고 CPU, GPU 베이스에서 학습을 시키면 처음에는 DIC, 나피, 그린 레드를 염색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나피 염색은 안 하겠다.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DIC 이미지만 가지고 찍으면 학습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마치 이렇게 생긴 거는 핵이 염색된 나피가 염색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염색을 해줬어요. 이미지를 입혀줍니다. 이러한 컨버트 AI. 이전의 시그널이 아주 약하지만 좀 더 아주 잘된 시그널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 샘플은 그거보다는 더 좋게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불러내가지고
좀 더 얘는 시그널이고 얘는 노이즈다 라고 해서 하는 언핸스 AI. 그 다음에 세포가 계속 분열이 될 때 어떤 것들은 세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파티클로 한다든가 이런 세그멘트 AI, 이런 세 부분의 AI가 같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리는 거는 디노이징 AI까지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AI 모듈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식의 언핸스 컨버트 세그멘테이션 AI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강의나 실습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저희 오트 솔루션을 오시게 되면은 동영상 파일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밖에 니콘에서는 마이크로스코프 U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인터넷 마이크로스코프 U에 들어가시면 DIC 원리, 슈퍼네셔널 원리, 아까 같이 어떤 걸 했을 때 저희 레이저 세팅한다든가 그 다음에 렌즈 세팅한다든가 먼저 눈으로 먼저 보시겠죠. 보시고 난 다음에 찾고 난 다음에 오토레인 스테이지 위치를 지정하고 어떤 레이저를 가지고 내가 2D를 할 것이다, 3D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올라가서 실습할 때 제가 컴퓨터 자체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것도 다 녹화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편집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종채 교수님한테 보내드리면 되는지 컨택 포인트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요. 질문 있으십니까?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앞에 부분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려 3시인데 질문이 있는데요. 예. 보시면은 셀 타입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오버나잇 한다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CO2나 셀 컬처 그 컨디션이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챔버 아니 어떤 질문이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이 챔버 뒤에 이 CO2 가스가 있습니다. 이 믹서가 100% CO2를 5%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여기서 한 다음에 일부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CO2가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터베스가 있어서 휴미디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물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옆에 바닥에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줘가지고 CO2, 그 다음에 휴미디티, 그 다음에 pH 농도를 온도, 습도, pH까지 해서 세 가지를 컨트롤해줍니다. 만약에 하이폭시아 실험이 있으시면 옵션을 다셔야 됩니다. 과산소증을 가지고 하신다든가 별도의 옵션이 있고요. 또는 어떤 멀티웰에서 어떤 약물을 치시겠다 하면은 기존의 퍼퓨전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걸 빼내면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때 이거를 사람이 열고 다시 넣고 하시면은 이미징 할 때 인터벌을 몇 분간을 줬다 하더라도 이게 드리프트가 일어납니다. 같은 데를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양을 몇 마이크론 리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게 한 다음에 이것도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사람이 파이프에서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하듯이 얘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줘야지 양물이 또 섞입니다. 그런 장치 또한 따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가장 스탠다드 챔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평상시에 저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실험을 그걸 이제 이미지를 찍으려고 할 때 다 수동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나요? 이거는 장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전원을 놓으시면 얘가 온도가 세팅되어 있고 이것들이 그 온도가 되게 맞춰집니다. 맞춰진 상태에서 이미징을 스타트를 누를 때 이게 완전히 맞춰졌구나를 보시고 스타트를 누르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셀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은 저것이 요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떼내시면 슬라이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아답터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둥근 것도 있고요. 요걸 제거하면은 슬라이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원래 현미경에 있는 유니버설 홀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착을 해서 슬라이드를 놓고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것보다 올라가서 한번 보시는 게 실수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질문인데 오늘 저 렌더링 해주신 이미지는 대부분 아까 전에 뭐 아바리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마리스 그 소프트웨어를 다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마리스가 3D 렌더링에 좀 유명했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보여주신 이미지가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 다 구현을 했던 이미지인가요? 예.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다 아니요. 이마리스 별도 아니요. 없어요. 그 구상하셨던 게 예. 보여주셨던 3D 렌더 이미지가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마리스처럼 어떤 선을 난다든가 제가 한복하는 보통 XYZ를 찍고 난 다음에 올소비를 봅니다. XY의 정면으로 보시고 이쪽에서는 XZ, 이거는 YZ를 보시면서 이런 올소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젝션 이미지라고 해서 3D를 압축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보시는 것들은 스탠다드 소프트웨어 기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게 프리웨어 버전은 그렇게 얻은 이미지를 불러내고 이게 보시기만 하시고요. 매저를 하거나 이거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어떤 회사나 다 그렇습니다. 자이스, 라이카. 뭐 기본적으로 자이스는 저 3D라든지 아니면 프로젝션 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는 펑션이 기본 프리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네.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각자의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예. 왜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공용 장비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쓰시다 보면 어떤 분은 난 이미지를 다 찍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보고 매저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 시간이 이제 입국이 있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이미지만 가져가셔서 소프트웨어 다운 받으셔서 저희 오후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저희 올라가서 실제로 저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렌더를 하시는 걸 보여드립니다. 프리웨어. 근데 현미회사가 조금 크리티컬하게 매장을 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유사한데. 네. 그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그냥 스펙트라 이미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스펙트라 이미징도 결국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뭐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해서 언믹싱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기능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자체에 지금 펑션이 그런 지금 뭐 세 가지 분류가 나눠지거든요. 오퍼레이션, 이제 이미징 하는 거, 위에 따로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이미지 정보, 세이브 생각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얻을 때 디텍터가 하나 주면은 너는 나피는 요소부터 여기까지 얻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얻고 난 다음에 자이스가 만들었죠. 핑거 프린팅이라는 사람의 지문처럼 스펙트럼 지문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소프트웨어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미지에서 그게 빠집니다. 그래서 언믹싱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 기능은 자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브랜드가 다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쓰셔서 프로컬레이션 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한번 작업을 해주시고 그것도 위에 올라가서 실습시간 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교육을 오늘 내일 해드리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는 그 다음 2달 후에 다시 올 겁니다. 그 다음엔 3달 후에 올 예정입니다. 근데 트라이얼 에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즘은 정부에서도 5일 이상 모이지 못하게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한번 테스트 에러를 해보시고 또 트라이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셔야지 저희 장비에도 좀 익숙해지시고 저희랑도 어떤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게 불편하시구나 했을 때 저희가 옵틱적인 부분이 해결할 부분이 있다.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해결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컨설팅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칼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북대 저번에 구입하신 거는 되게 저렴한 금액에 가장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솔직히 라이카 SP2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챔버나 뭐 다른 오토포커스 모듈까지 다 드리면서 렌즈도 상당히 더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기오메트리시피 아주 작은 시그널, 이런 것들은 불리칭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최근에 이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한 8억 또는 10억 정도 가죠. 스톡션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본다든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들. 그래서 포인트 스캐너 컴포칼로서는 언어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그리고 전북대 제가 원래 이 니콘 대리점을 하기 전에는 원래 짜이스 본사에 있었습니다. 그전엔 올림푸스 있어요. 제가 있었고, 그래서 컴포칼만 제가 국내에 한 4,500대 정도는 납품했었고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에 상관없이 컴포칼의 기본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게 렌즈들이 있어요. 렌즈들이 다양합니다. 실리콘 렌즈, 터프 렌즈, 이런 렌즈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도, 혹시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렌즈들을 어떻게 장착을 하시냐에 따라서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트라이를 해보시면 또 다른 이미징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레졸루션에서 이런 부분이 좋다, 어떤 라이브셀 이미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랑 저희 장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베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희가 딱 3시에 끝났나요? 저희가 10분 쉬고 3시 10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214인가요? 글로 오시는데 자체적으로 좀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의자도 한 7, 8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근데 너무 좁고 요즘 코로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느 좀 인원들이 정해져서 저희가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세팅해서 하드웨어 온, 그 다음에 XYZ, 컴포칼은 거의 비슷한데 XY 잡고요. 어떤 레이어 온 해서 피널을 가지고 지스텍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타임랩스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스티치, 그 다음에 챔버 세팅. 라이브 세일 준비해 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챔버에다가 오버나이트를 걸어놓고 싶거든요. 혹시 라이브 세일 준비되시면은 저희한테 갖고 와 주시면은 셀을 가지고 뭐 그린, 레드, 그다음에 DIC 해가지고 포커스 한번 드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게